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학원에서 입시를 전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원래 서강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하면서 학생을 학종으로 뽑다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해서 다양한 입시 전형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고세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압구정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입시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또 계속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아마 입시를 치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여전히 그 학생들이 가장 대학교를 가게 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택하게 되시는 게 이 학생부를 활용해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 그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 그 30%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 학교들의 수를 보통 아시는 그런 대학교들 수를 다 합쳐보면 대략 2,000명 정도가 되고, 2,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보통 정시 비중으로 했을 때는 정시에서 실제 학생 선발하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경기대부터 이런 학교까지 다 합쳐도요. 서울권에 있는 웬만한 학교도 그 합쳤을 때 2,000명이니까 2,000명이고, 상위권 학교를 합치면은 약 1,000명 정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2학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서영고, 소성고, 중경고시 요 선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1,000에서 1,200명 정도인데, 그 정도면 대략 학교로 그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늘어나는 인원은 한 2학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학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분들이 정시로 기대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대략적으로 한 단계 학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단계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성대쯤 가던 학생이 한 고대 정도 합격을 할 텐데, 정시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30%가 늘어나고 30% 비중을 맞추면. 근데 그 정도라면 애초에 정시를 원래 했어야 하는 학생들이 정시를 치르는 거죠. 그죠? 근데 학생부가 중심인 게 맞는 학생이 이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정시를 전략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이게 그 정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받는 영향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학생들이 스스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학교가 확 달라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크게 있었을 때 우리가 큰 전략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달라질 점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일단 학생부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학생부 자체의 내용이 이제 기재 상황이 워낙 지금 새로 1학년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학생부 항목은 중학교 때 학생부 아마 자녀분들 학생부 보셨을 테니까 구성은 아실 겁니다. 중학교 때 학생부하고 고등학교 학생부하고 구성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일하게 다른 게 자격증 인증 취득상은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과거에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녀분들 대입에서는 얘는 이제 제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중학교 때 학생부하고 기본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뀌는 상황이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 이내 제공되니까 총 6개지만 실질적으로 재학생인 상태로 지원하신 학생들은 총 5개겠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학기가 빠지니까요. 그리고 소논문 기재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목이라도 넣을 수 있었는데 제목 자체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한 개를 적을 수가 있고, 예전에는 그 상설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사이에 글자 수 배분을 스스로 하면 됐고, 알아서 양을 맞춰서 적으면 됐습니다. 총 1,500바이트 안에서요. 근데 지금은 한 개로 바뀌게 되고, 동아리 명하고 간단한 설명밖에 적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율동아리에 할애할 수 있는 글자 수 자체가 30자로 제한이 돼요. 바이트 수로 하면 90바이트입니다. 총 90바이트가 주어지니까 사실상 제목 적고 이 동아리는 뭐다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양이에요. 30자면. 아래 한글 기준으로 하셨을 때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30자가. 그 정도로 동아리가 가지고 이 자율동아리에 대한 제한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대단히 미미한 사항이니까 그냥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원래 창의적 체험활동 칸에 총 1,500바이트가 주어지면서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 칸도 삭제됩니다. 이 칸 같은 경우는 사실
학종을 그 기존에 치러왔던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공란으로 보통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네, 이 칸을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채워줬던 학교에서 채워줬던 학생들은 뭐 상위 한 10명? 학교 전체에서? 네, 총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한 10명 정도 아마 채워줬을 겁니다. 일반 고들은요. 네, 그런 칸이어서 배역력은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미기재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어차피 각 과목별 방과후학교 몇 시간 이수했다? 그거 평가자들은 보지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기재와 관련해가지고 달라지는 지점에서 큰 영향이 있는 건 수상 경력에 제한적으로 들어간다는 거하고 소논문 제목을 못 넣는 거 하고 자율 동아리를 한 개밖에 못 하는데 그것도 매우 간단한 설명밖에 못 적는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수 변화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자수 변화에서도 봉사가 빠진 거는 뭐 어차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 같은 경우도 웬만한 학교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율도 그다지 의미 있게 적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자수는 그대로고 진로가 900바이트가 빠지는데 진로 900바이트가 빠져도 학교가 효과적으로 적으려고만 하면 얼마나 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바뀌는 게 행동수미 종합의견이 500자로 줄어드는데 뭐 이 지점이 약간 뭐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 더더욱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추천서가 빠지잖아요. 이 부분이 대체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의 자수가 줄어드는 것도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천천히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가지고 이 지점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비교과와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해드리는 사람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신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신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건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대는 아무리 못해도 경쟁률이 보통 20대 1은 나옵니다. 평균 경쟁률이요. 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높은 경쟁률을 가지는 데는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35대 1 정도가 나오고 그보다 경쟁률이 낮은 데가 한 15대에서 10대 1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보통 학생들이 성적이 객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르고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은 잘해봐야 15에서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20대 1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산술적으로 봐도 15대 1 이상이 실질적인 경쟁자로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밀어내는 게 학생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그 학교를 쓰기 위한 성적을 갖춰야 되는 건 사실이고 이런 통계만 봐도 성적이 가지고 영향력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급 평균별로 학생들 내신을 잘라보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1단계 통과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예. 근데 그만큼 많은 학생들은 건대 정도면은 그래도 10개 안쪽에, 그래도 10개를 꾸우면 들어간 학교고, 그래도 지금 문과 기준으로는 2등급 초반? 못해도? 이과 기준으로 2등급 중간선 정도 내신은 보통 갖추고서 트라이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만큼 학생부가 대동소이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또, 그만큼 또 그 내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또 크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경쟁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경쟁자들이 실제 그 20대 1 중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적을 갖추고 들어오고 그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전히 비교과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신을 챙기면서 비교과를 챙겨야 하니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비교과를 챙기기 위한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자체에다가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는 전략적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 적절한 정도의 시간과 적절한 방식을 들여가지고 비교과를 어떻게 잘 넣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향후 학종과 관련해가지고 큰 변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동아리의 일종의 기록의 차이가 생기고 상의 차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 같은 경우 학교마다 워낙 차이가 커서 오히려 평가자들이 크게 집중하지 않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다지 상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준 학교가 상위 5명한테 상을 300개인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5명한테 상을 300개를 줬는데 그 상위 5명이 학종으로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다 교과로 그냥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종으로도 가긴 갔겠지만은 잘 못 간 거죠. 그러니까 교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나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대학을 간 거예요. 예. 상계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했다면 사실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학종으로 대학을 갔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상을 5명한테 300개, 그러니까 나누면은 대략 평균 60개씩 준 학교가. 근데 그리고 또 그 통계를 뭐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는데 그 김혜영 의원실에서 그 상을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상을 많이 뿌렸는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조사한 게 있으니까 한번 김혜영 의원실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상위 30개 상위 30개 고등학교, 그러니까 상을 가장 많이 뿌린 30개 고등학교 보시면 이름 아시는 학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름 자체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는 학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개수 가지고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고, 애초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상 개수가 표준화된다고 해가지고 평가자한테 그 큰 영향이 미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큰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동아리가 자율동아리의 서술이 굉장히 줄어드는 점은 분명 영향이 있고, 근데 그 지점은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학생부에다가 효과적으로 집어넣을까, 그런 고민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1학년을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학교가 효과적으로만 대응하면 사실 여전히 학생부에 칸이 많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이제 압구정고등학교 같은 일반고가 사실 제일 좀 이렇게 어려운 지점이 선생님들마다 이 학생부를 써주시는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은 학생부를 굉장히 잘 써주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생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해 주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학생부를 조금 본인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권한이니까 내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결국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어떤 길을 주고 학생부를 어떻게든 좀 더 잘 써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있으시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보통 담임 선생님들께서 자기 반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챙기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학종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학생이라고 생각되면은 조금 더 챙겨주시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받아서 선생님들한테 좀 그런 학생부에 대한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갖추시면은 학생부의 내용도 좀 더 잘 갖출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려워하시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활동이 뭐 학교에서 여러 유형의 활동이 주어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를 좀 고민하시게 되는 게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보고자 하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어떤 활동을 왜 선택했는가를 첫 번째로 고민을 합니다. 동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를 고민하고, 세 번째로는 결과가 어떤가를 고민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만 봐도 결국은 이 어떤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결국은 학생부에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전체 요소가 학생부 전반적으로도 느껴져야 되고, 어떤 특정한 한 활동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것이 다 드러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자기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보통 우리는 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주제. 즉, 내가 뭘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꾸만 추상적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가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생명공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갖죠. 지금은 워낙 그쪽이 대세니까요. 그리고 뭐 유전공학에 대한 얘기, 이런 쪽이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생명공학도 대단히 많은 세부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갈피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하려면 사실은 그 진로 안에서도 되게 많은 어떤 특정한 우리가 대단히 추상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세부 분야가 있고, 도대체 그럼 그 세부 분야들 중에서 내가 재밌어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직업만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뭘 재밌어 하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활동에 대한 평가도 내가 뭘 재밌어 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는가,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가를 평가하지, 진로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단위라는 겁니다. 가장 낮게 보고 평가자가 가장 적게 신경 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생들에 따라서 3학년 때 관심 있는 직업이 바뀌어도 잘 합격을 합니다. 그간의 활동들이 잘 충실하게 받쳐져 있다면요. 크게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꿈이 3년 동안 똑같았다? 아마 평가한 사람이 그다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예.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똑같은 직업을 쓰는 거는 쉬운데 그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학생부가 그냥 그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학생부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를 어떻게든 낸 친구예요. 예. 그래도 조금 예전 학생부인데, 그래도 저는 학생이 학교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협조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가려고 노력한 학생이라서 이런 학생이 좋은 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꿈이라는 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런 어떤 직업으로 나가고 싶다는 건요. 근데 학생이 그래도 뭐는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도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탐구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꿈이 진로 희망에 적히는 것은 넓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진로 희망 사유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고 아주 잘 쓴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자기가 영어를 좋아한다는 적어도 관심은 있고,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회의 활동 같은 거 하면서, 국제회의 동아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 같은 것들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학생은 뒤에 가면 이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주제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그런 동아리들은 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활용법이에요. 네. 근데 사실 동아리 같은 경우 이제 상설 동아리밖에 남지 않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선택 못하는 데다가 그 동아리 자체에 대한 내용을 동아리에다가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근데 그나마 자율 동아리가 참 좋았던 거는 주제도 자기가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아리의 활동 내용도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게 좋은 점이었습니다. 상설 동아리는 그러기 힘들거든요. 특히나 1학년 때 들어가면은 2학년 선배들이 다 있기 때문에 2학년 선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 내용이 정해져서 끌려가다 보니까 내용이 좋아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점이 자율 동아리가 좀 더 나았던 지점인데, 자, 그러면은 자율 동아리가 적게 이제 제대로 적히지 않으니까 그 자율 동아리를 포기하는 게 좋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충분히 유연성이 있다 그러면 자율 동아리의 내용을 다른 데 써주고, 자율 동아리 칸에는 자율 동아리 칸대로 활동을 좀 더 최대한 보여주는 방식으로 30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 같은 거 만들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아리 명칭을 그냥 재밌게 만든다고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요. 동아리 명칭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 동아리가 뭔지 알 수 없게 동아리 명칭을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동아리 자수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이 난민에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주제로서 난민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약자, 이 학생처럼요. 그런 거 잡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예 동아리 이름은 난민법 동아리라고 만든 거예요. 난민법 연구 동아리 이런 식으로요. 연구회. 예. 그리고 30자 그냥 이 설명 안에서 한국 난민법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스탠다드, 한국 난민법의 국제적 스탠다드를 얼마나 어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동아리다. 라고 딱 쓰는 거죠. 이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동아리의 기본 성격에 대한 설명만 적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기본 성격을 아주 디테일하게 적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30자 안에서.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정확하게 적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식의 내용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다른 칸을 이용해서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자율칸이라든가 진로칸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칸이나 진로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칸이에요. 학생의 성적 수준이 괜찮고 학생이 어차피 학종을 꾸준하게 준비할 학생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담임선생님께서 유연한 경우에는 진로칸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럴 경우에 진로칸이 그래도 700자나 되고 자수가 총 바이트 수만 2700바이트가 되는데 그 정도면 이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디테일하게 그 내용, 학생이 한 활동 내용을 적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진로칸에서 한 활동이 동아리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어차피 적지 말라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 학생이 원래 난민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 밑에 그 난민법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진로 활동 칸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 물론 학교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노력하는 활동도 인정하고 써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소논문 형태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티비티 자체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런 난민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적하더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면 충분히 학생이 한 활동 내용을 실제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학생의 활동 수준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서 소논문이라는 명칭을 간단하게 피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탐구,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 같은 것들에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건 난민법과 관련된 것들, 간단한 논문 같은 거 한두 개만 국내에서 나온 것들 초록만 읽어봐도 거기에 국내 난민법들이 국제 스탠다드를 얼마나 어기고 있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학생들이 찾아봐도 상당히 잘 찾아본 거죠. 그 국제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 어기고 있냐면 한국의 그 난민 인정 수준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국제 스탠다드 한 20%? 25% 정도는 난민 인정이 계속 되고, 그리고 또 국내 웬만한 나라 난민들은 난민법은 계속해서 난민 신청을 하면은 그 나라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2회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거기서 2회가 철회되면은 강제 추방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도 국제 스탠다드에서 완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충분히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그런 스탠다드를 어기고 있는 게 국제적으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외교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 난민법에 대해서 이런 학자들이 쓴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난민 문제, 실제 이런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난민 문제를 다뤄요. 학생도 언급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민도 불쌍해.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한마디로 끝내면. 고작해야 그 정도밖에 못 적는 게 사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난민이라는 키워드를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난민이냐,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냐, 아니면은 한국에서 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냐, 이런 어떤 코드에 관심이 있는가는 학생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학생이 그걸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고민해 봤는가,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해봤는가 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게 학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 학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는 학생이 어떤 키워드를 골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슨 결론을 내봤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난민, 그 중에서 뭘 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은 수준입니다. 근데 수준은 항상 그런 정도까지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학교에도 컨설팅을 나갑니다.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다 똑같냐면은 학생들이 그만큼 내용을 직접적으로 더 찾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는 안 해보는 거죠. 네. 네, 제가 서강대에 있었으니까 서강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라 그러면은 다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보라고 그 얘기 들으시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대를 가보죠. 화공과가 제일 인기 있으니까 화공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진로라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전공 소개에서. 전공 소개를 보면은 이렇게 의학, 신소재, 마이크로,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화공이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보통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전공 세부 분야나 아니면은 인재상이나 한 이 정도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읽어보고 나는 이 학교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 화공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를 봐요. 교수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뭘 연구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나? 이렇게 해도 안 보이네요. 그럼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명공학, 이 화공생명공학에서 그러니까 화공생명공학에서 그런 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정보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물정보 시스템 연구하시는 분이 어떻게 연구하는 거냐면은 뭐 염색체, 전사체, 그리고 그러니까 인체에 있는 우리가 보통 그 유전공학과 관련해서 유전자들이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보들을 다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한 정보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 신체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어떤 물질이 우리 신체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거기다가 어떤 물질의 데이터를 가했을 때, 그러면은 그것도 다 데이터화돼 있으면 상호 반응에 대해서 다 그 데이터들의 상호작용으로 다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들의 상호작용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를 해볼 수 있냐면 생물학 실험을 데이터 간의 그냥 계산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어떤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냐면 보통 일반적인 생물학 실험은 길게는 몇 달씩 걸리거든요. 꽤 간단하고 짧다는 것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게 흔합니다. 근데 그 연산을 빠르게 돌리면 그 실험 결과를 순식간에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해야 되는 생물학에서의 실험이라든가 연구의 속도,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연구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최근에는 어떤 연구까지 나와 있냐면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데이터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물에 실제 자극을 줬을 때 얼마만큼 동물의 신체 상태가 변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화시켜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알고리즘화해서. 근데 그런 것까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찾는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보고 연구 실적에 나와 있는 키워드 몇 개만 구글링 하시면은 10분이면 찾을 수 있어요.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내가 수학에서 통계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생명정보학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정보학이라든가 이런 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수들도 자기의 연구 에어리어를 요즘 대학교들, 상위권 대학교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교수들이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명과학자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내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학생부에다가 넣을 탐구거리를 훨씬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찾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에피데믹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염병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많이 퍼졌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그리고 남반구하고 북반구 사이에 경제 격차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즉, 이 국제적인 경제 격차,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진국과 약소국 사이의 수준의 차이,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 것들을 동아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직접 읽는다는 내용을 자율활동 칸에서 표현해줘서 상호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로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 본 외국인 노동자 차별 실태라는 글을 써서 서로 상호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전 거다 보니까 소논문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논문을 쓸 수는 없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자율칸에서 서로 이런 식의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압구정고에도 자율 R&E가 있고 연결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쓰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소논문 프로그램이 빠졌으니까 소논문은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논문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셔도 주제에 대한 탐구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넣어야 되니까. 소논문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목을 넣지 않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2학년 때는 제노 메디슨이나 아니면 그때 있었던 폭스바겐 스캔들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 주제를 조금 바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연속성은 조금 더 뒀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활동하고 연속성을 좀 더 뒀으면 좋겠는데 동아리에서 그런 연속성이 조금 끊어지는 건 조금 아쉬워요. 근데 하지만 학생이 이때는 동아리 내용이 적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학생이 일부러 키워드를 세터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도움을 키워드로 넣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물론 이 봉사는 넣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내용을 진로 같은 데에다가 넣어주면 연속성을 여전히 둘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 주제를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만 학교에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 보니까 키워드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생부 내용을 써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세특 사례 한번 볼게요. 세특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각 과목별로 총 1,500자를 적어줄 수 있는 칸입니다. 자, 이제 세특 사례를 쓰는 방식을 한번 봐주세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인데 거의 이과 학생들이나 읽을 만한 그런 책을 하나 읽었고, 그리고 이 학생은 근데 이런 책을 왜 읽었냐면 간호학과를 가다 보니까 이과적인 책을 하나 넣어야 해서 넣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 학생은 이 세특 안에서 책에 대해서 일단은 학생의 특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책을 왜 읽었나를 얘기를 해요. 학생이 어차피 그 간호학과를 가면서 제일 생각하고 있는 게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싶다는 겁니다. 간호학과도 그런 정책 개발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례로서
책을 끌고 들어옵니다. 라마찬드라의 팬텀 인 더 브레인이라는 뇌과학에 대한 책이고, 그 안에 있는 환상통, 손가락이 잘려도 여기에서 계속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환상통이 실제 두뇌에서 어떻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이 그냥 신경을 타고 와서 이 자극이 뇌에서 수동적으로 들어오면 뇌가 처리해가지고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간의 뇌가 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데이터를. 자, 근데 그것만 봐도 이 학생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몸의 현상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상당히 과학이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들도 과학적인 사실로서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 몸, 건강, 이런 거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싶으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좋은 사례는 선생님이 쓰신 거야? 아니면 학생이 쓴 거예요? 이거는 학생이 쓴 겁니다. 학생이 써서 선생님이 네, 선생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받아주신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지점이에요. 학교들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사실 압구정고에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상 받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 거고, 어떤 선생님은 아마 안 받아주시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양분이 될 겁니다. 근데 최대한,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한 게 최대한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선생님들을 최대한 찾고, 그 선생님들을 최대한 집중 공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은 그래도 여유를 주는 편이니까 담임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진로칸이나 자율칸이나 개인별 세특이나 행동수업 종합위원회 선생님들이 쓰시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선생님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네. 이 선생님은 해볼만 하다. 이 선생님은 안 되겠다.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파악하기 제일 좋은 건 그 선생님에 대한 평판은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네, 1년 선배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되고 어떤 선생님은 안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서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학생이 그냥 관심을 보여주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밑에 이런 깨달음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를 써주기 위해서 위 전체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위에 것이 그러면 무의미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자소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왜 활동을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결론이 뭐냐, 이 하나 안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게 전체적인 구도에서 또 드러나죠. 자, 그 다음으로 독서는 제가 다른 설명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서는 앞에 저런 식의 난민이 됐건, 아니면 어떤 특정한 책을 세특에 넣었건, 아니면은 동아리에서 드러나건, 그 활동과 관련된 책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주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 주제로서 넣었어요. 특히나 혐오 표현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대학교 도서관 검색 얼마든지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인터넷 서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요즘은 계속해서 좋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됩니다. 예, 이런 사회적인 문제든 아니면 과학과 관련된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계속해서 번역이 돼요. 근데 그런 책들이 조금 더 반영된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책들을 최대한 넣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고전적인 책들보다는요. 왜냐하면 고전적인 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들도 연구하는데 별로 안 쓰는 책이죠. 예, 교수도 잘 안 읽는다는 얘기죠. 예, 고전적인 책들은. 그래도 교수들이 최대한 그래도 연구 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연구 서적들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들도 거기에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거죠. 내용들을. 예. 그 인터넷 서점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책에 대한 소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책에 대해서.
읽으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잘 나와 있으니 충분히 책에 대한 판단을 읽지 않고서도 할 수 있고요. 선택이 가능하고 그렇게 선택된 책들을 최대한 넣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책 같은 경우도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발췌해서 읽으셔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뭐 면접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해요. 자, 항상 이런 책은 어차피 지금 이 학생은 조금 예전 학생보다 보니까 책의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책의 제목하고 저자밖에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책을 딱 봤을 때 평가자들이 그냥 책 제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맥락이 안 잡혀요. 앞에 활동하고 대응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책이 많아봐야 도대체 이 학생이 무슨 의도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건 앞에 있는 활동들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그런 책들을 넣어주는 거죠. 뭐 아주 최근 책이면 최근 책일수록 정말로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최근 책이면은 교수들이 안 읽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교수들도 안 읽은 책을 가지고서 쉽게 질문할 수 없으니까 되게 좋죠.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책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책을 1학년 때부터 정해진 목록을 놓고 이런 책은 읽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주제를 찾고 책을 고르시라는 거예요.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책을 찾아 나가도 늦지 않는다.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도해도 믿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과도함의 수준은 솔직히 학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상위권 학교를 노리신다면 뭐 평균 30권도 부족한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10권에서 뭐 15권 사이여도 충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뭐 어느 정도 학교를 노리냐에 따라서 책의 양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탐구활동과 연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성의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들, 그 중에서 특히 인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집중해서 적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신 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쓸 수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이라고 봐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려고 한 학생이라는 점을 상당히 1학년 때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여러 자수를 할애해가지고 써주고 계세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신 건데 상당히 잘 써주신 편이죠. 근데 하지만 인성을 드러내든 아니면 자기주도성을 드러내든 사실 평가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서술 스타일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형태입니다. 내가 얘를 눈으로 봤는데 얘가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행동하던데 예를 들어 리더십이라 그러면 반장이다. 아니 반장이 아니더라도 무슨 같이 조언들과 뭔가 해나가는 상황을 얘한테 부여를 했는데 얘가 정말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라고 눈으로 보는 방식의 묘사 같은 것들을 해주셨을 때 평가하는 사람이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로 되게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평가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그 평가 자체는 선생님께서 그냥 그렇게 단선적으로 내린 평가 자체는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서술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붙여주는 서술이라 그렇습니다. 네. 차별화는 되게 디테일을 살려서 차별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행동심리 조합 의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담임으로서 학생을 생각보다 많이 관찰할 수 있었던 학생이고 그 관찰의 내용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있었던 학생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학생하고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학생이 권한을 갖고 쓸 수 있다면 디테일을 살려줘야 되고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겠다면 어떻게 보면 사례를 어느 정도는 적어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부 자체가 가져야 되는 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단순하게 그냥 팩트만 나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써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냥 팩트만 나열하는 형태의 학생부가 되면은 다른 학생들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학생부가 됩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학생이 적어도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다른 학생하고 차별성이 나는 점은 자소서 외에는 표현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자소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간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력 자체가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해가지고 명백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소논문의 제목을 적는다든지 소논문이라고 말을 하고 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이 여전히 탐구를 해서 내용을 고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한 이야기가 최소한도 어떤 식으로든 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히는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소논문이 아니니 다른 친구들하고 이 학생이 적어도 토론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탐구한 게 있어서 주장을 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형태가 돼도 좋습니다. 사실은 뭐 소논문이라는 형태냐 보고서냐 토론에서 학생이 뭐라고 말한 거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는 사실 아직도 요령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만 최대한 찾아주시고 가장 협조적인 선생님들을 찾아서 넣어준다면 적어도 그 지점에 있어서는 다른 학생하고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학생부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어차피 지금 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잘못된 사인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잘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차별성이 생기겠죠. 네, 그 부분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입시에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히려 상도 소논문의 개수도 이제 더 이상 객관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니 액티비티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에 대한 묘사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마 학생부 쓰시는 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계속 말씀드리면 선생님과의 협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첫 걸음일 거예요. 예, 그런 것부터 들어가서 고민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학생부가 아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